칼바람이 부는 새해였습니다. 60대 김 씨는 혼자 사는 친구가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시는 사전 공연과 조명쇼 등 그런데 안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김 씨는 화가 나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보니 개똥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라고 해요. 마당에 개똥을 그렇게 안 치웠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니까 김 씨가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들은 창문을 깨고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얼굴에는 백엔잎이 덮여 있었고 손목에는 옷이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옷을 풀어보니 손이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네요. 시신을 뒤집어 보니 허벅지에 깊게 찔린 상처가 총 9군데 있었습니다. 허벅지에는 지름 1cm에 꽤 큰 대퇴 동맥이 있어서 아마 출혈량이 상당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방바닥이나 벽지에 혈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렸는데요. 이것은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그럼? 바닥을 잘 보시면 토마토 케첩통이 보이실 겁니다. 옆에 마요네즈 통도 있네요. 범인이 현장의 혈흔을 다 닦아낸 다음 케첩과 마요네즈를 마구 뿌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백엔잎을 걷어보니 피해자의 얼굴에 정체불명의 가루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세제 같은 걸 뿌린 건가? 밀가루인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싱크대 바가지 안에서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죠? 저게 뭐예요? 그 일회용 장갑 같은 건가? 아, 라텍스 장갑이에요? 라텍스 장갑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범인이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많이?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네요. 하지만 세탁기 입구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옷가지와 청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에서는 피 묻은 이불이 발견됐습니다. 그 위에는 톱과 전지과일도 놓여 있었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져왔다가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시신 옆에서 피해자의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저기 이 뒤진 물세큰이 있었고요. 현금 4만 원과 카드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돈 때문이라는 거네요. 피해자는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근데 이 한겨울에도 난방 없이 보온 텐트에서 지낼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라고 아는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었다고 해요. 돈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건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얼굴을 백인잎으로 덮어놓은 것도 가까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연식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월 28일 밤 10시 30분에 이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뭐 들고 있다. 손에 뭐 네모난 가방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헉, 있어요, 뭐가. 8분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가방을 들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5시간 반이 지난 새벽 4시경 반대편 도로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고 근데 이게 어두워서 얼굴이 전혀 안 보입니다. 곧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택시 번호판도 식별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택시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시간대에 마을로 간 택시를 수소문한 끝에 기사님을 찾아냈습니다. 두 남성을 익산 터미널 근처에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조사를 했는데요. 누군가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익산 터미널 근처의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쓴 거군요. 3,400원 결제했습니다. 뭘 산 거죠? 양말이었습니다. 양말? 정말 필요해서 샀나 보다, 이거는. 피해자의 통화 목록에는 또 다른 여성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군산에 살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전 배우자면 피해자의 재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긴 했겠네요. 아는 사람이니까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해서 살해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까 CCTV 속 그 두 사람 있었잖아요. 청부살인처럼 의뢰해서 시킬 수도 있잖아요. 전 부인은 그 무렵에 확실하게 군산에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봐야죠. 전 부인은 오는 길에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었구나. 피해자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들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요.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아들이 보내준 셀카 사진도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또 모델처럼 잘생긴 31살의 청년이었어요. 이브에 아빠랑 통화를 하고 스윗한 아들 같은데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처에게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서 꺼놓은 걸 수도 있고요. 아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해봤는데요.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12월 28일 오후부터 1월 2일 사이에 아버지가 사는 서천에서 통화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29일에는 통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 선릉 인근에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리바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이 일하던 역삼동 PC방 사장이었는데요. 이 사장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하고 일도 성실하게 잘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사이도 좋았던 부자인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들이 왜 바로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카드가 궁금해요. 아까 피해자 카드 그 결제된 거는 혹시 더 없었나요? 양말을 결제했잖아요. 그 다음날 100만 원이 또 결제됐습니다. 천안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건데요. 다음 날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그 귀금속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네요. 저희 수사팀도 용의자들의 흔적을 따라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옷차림은 달랐지만 목에 있는 타투가 일치했고요. 얼굴도 일치했습니다. 용의자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그 잘생긴 청년 아들이었다고요? 3일째 되는 날 꺼져 있던 아들의 휴대전화가 드디어 켜졌습니다. 경찰이 걸어놨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장소는 인천이었고 뒤이어서 광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기지국 위치가 굉장히 빠르게 변했는데요. KTX로 이동 중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시간 위치는 부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한 팀은 광명역으로, 다른 한 팀은 부산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광명역으로 이동을 했고 CCTV를 샅샅이 뒤져 기차를 탈 때 아들이 입었던 복장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네요. 부산역에 있는 팀에게 인상착의를 공유했습니다. 곧바로 부산역 CCTV를 샅샅이 확인해서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부산역 근처에 있는 한 모텔로 향했고요. 형사들은 곧바로 잠복에 들어갔고 한참 뒤에 밖으로 나오는 아들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체포 당시 사진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이럴 수가 멀쩡한데 있어? 모델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아들은 삭발을 했고 눈의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무서워. 점퍼 안에 손망치를 숨기고 있었고 가방 안에는 갖가지 범행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근데 참 좀 설마했거든요. 아, 너무 충격입니다. 모텔 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가 또 여러 장 발견이 됩니다. 훔친 건가요? 그거요? 인천에서 내가 죽인 사람 될 건데요. 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까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말한 것 같진 않은데요. 잠시 뒤에 인천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가봤더니
노 부부가 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네요. 노부부는 아들과 어떤 관계였나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밖에서 스트레칭하던 할아버지를 뒤따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간 건데요.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서 살해됐고 집안에 있던 할머니와 지저대는 반려견까지 함께 죽인 후 현금과 시계, 카드를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살해범이 되려고 했을 유영철을 뛰어넘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